사극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은 양반집이나 관아에서 아이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요? 하는 친구들 아시죠? 네, 우리가 흔히 노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요.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에서 가장 천한 신분인 천민에 속해 있던 자들인데 노는 남자 종을 비는 여자 종을 가리키는 말로 이 둘을 합쳐 노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노비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힘든 노동 아니면은 마음에 안 들면 때리는 주인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이게 솔직히 사람이 버티기가 힘든 것들이잖아요. 특히 힘든 노동 같은 경우는 남자 노비들도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심했다고 하는데 과연 여자 노비들은 어떻게 살아갔던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1급 비밀 조선시대 여자 노비들의 삶 편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여자 노비들의 삶을 알아보려면은 일단은 이 조선시대 노비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가야 합니다. 조선시대 노비들은 일상 자체가 극심한 노동 그 자체였는데 이 노동의 강도가 너무 심해서 죽어버리거나 주인집에서 도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할 정도였죠. 실제로 이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은 조선 전기에 도망 중인 노비들만 무려 1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제작된 게 우리 장혁 형님이 전성기 찍었던 추노였던 거고, 아니 근데 도망친 노비만 100만 명이면은 도대체 조선시대의 전체 노비 수는 얼마였던 건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시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조선시대 인구 1000만 명 중에 약 400만 명 1000만 명 중에 약 400만 명이 노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40%가 노비였던 거지. 그걸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보면은 2천만 명 정도가 노비라는 거야. 전국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요. 그런데 사실 한반도에 처음부터 이렇게 노비가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을 개국하기 직전에는 어느 한 지역의 인구 162명 중 노비는 7명 약 4.3%밖에 안 됐다고 하니 말이죠. 그런데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보니까 이게 40% 거의 10배가 넘게 불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왜 조선시대로 넘어오니까 이렇게 노비가 많아지게 된 것일까요? 조선시대에 노비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면은 부인이나 딸을 노비로 팔기도 했고, 남편이 도박에 빠져 돈을 갚지 못하면은 부인이나 딸을 채무자에게 넘기기도 했죠. 뭐 진짜 물건처럼 사람들을 팔았던 거야. 그런데 노비의 수가 이렇게 급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양천교혼이었는데요. 양천교혼이란 양인과 천민의 혼인을 뜻합니다. 이 양천교혼은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시대에는 불법이었죠. 그러다 보니 고려시대에는 노비의 수가 많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양천교혼이 허용되었고 양천교혼의 사례가 급속도로 늘기 시작하죠. 솔직히 노비끼리 결혼시키는 것보다 노비하고 양인하고 결혼시키는 게 더 이득이니까 뭐 주인집 입장에서는 당연했던 거지. 자기 노비 한 명이 더 생겨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 양천교혼으로 양반들은 재산이 늘어났지만 나라 자체가 큰 손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노비들은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고 그러거든. 진짜 말 그대로 물건처럼 취급되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사람으로 안 봤던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의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국가는 생각보다 이게 좀 손해가 큰데, 야 이런 거는 계획에서 없었는데 요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국왕들은 노비를 줄여야겠다 라며 정책들을 만들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세종의 아빠 태종이었습니다. 야야 안되겠어. 이제 앞으로 양인 남자와 여성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은 그냥 다 양인시켜줘. 오케이? 바로 아버지의 신분을 따른다 종부법이었죠. 이게 효과가 있었던 게 당시 이 양반 사대부들은 여성 노비를 첩으로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양반과 첩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은 노비가 될 수가 없었고 노비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줄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다시 이득을 보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바로 이전까지 꿀 빨던 양반들이었죠. 근데 이 양반들 알잖아. 이런 거 눈 두고 못 보는 거. 전하, 종부법이 인류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사옵나이다. 아니 어떻게 노비 따위가 양반에게 시집을 온다는 말입니까? 전하, 말이 되는 소리를 짓거리 하십시오. 전하. 이러기 시작했고 반발이 계속해서 심해지자 결국 세종 14년에 이 종부법을 폐지하게 됩니다. 이후 1485년 성종 때 일천즉천, 즉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노비면은 자녀는 무조건 노비다라고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자 당연하게도 조선의 노비 수는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당연히 세금을 내거나 병역을 맡을 사람의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또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 다시 법을 수정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메비우스의 띠인 거지 이게. 어쨌든 그래서 야야 이제 안 되겠어. 양인 여성과 남성 노비 사이에 결혼해서 낳은 애들은 양인으로 다시 돌려줘버려. 요렇게 바뀌게 되었죠. 이 법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고 해서 종모법이라고 불렀고요.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노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재정과 군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국가에서 노비의 수를 줄이고 평민의 수를 늘리려는 정책들을 펼치며 이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군역을 해결해야 하다 보니까 그 해방된 노비들은 대부분이 남자들 뿐이네. 여자를 군역에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남자들만 풀어줬던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자 노비들의 생활은 거의 다 똑같았던 거지. 아니 사실 전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버렸는데 바로 남자 노비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한 착취와 매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실제로 노비들은 대체로 여자 노비들이 거래가 되었는데, 일단 팔려가는 동시에 심한 노역은 기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했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타까지 당해야 했죠. 뭐 주인의 말은 곧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연호비는 그냥 잠자리 상대로 쓰려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주인이나 주인 아들이 잠자리 상대로 사용하는 거는 특별한 일도 아닐 정도였죠. 뭐 집에 좀 높은 손님이 오면은 이쁜 연호비 골라서 그냥 쓱 넣어주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니까 뭐 말 다 했죠. 진짜 뭐 물건으로 보고 선물로 줬던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노비가 좀 이쁘다 그러면은 아예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기 혹시 비밀이 노비 주인 되십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저 너무 이쁘다고 해서 그런데 하루 빌려주지 않으실래요? 네 뭐 그러시던가요? 이렇게 주인의 허락만 있으면은 노역은 물론 자신의 몸까지 바쳐야 했던 게 조선시대 연호비였다고 합니다. 사실 연호비가 이런 취급을 받게 된 이유는 부민 고소 금지법이라는 법 때문이었는데 바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법으로 아랫사람이라면 윗사람을 고소하지 못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법이었죠. 뭐 당연히 최고의 아랫사람이었던 노비는 윗사람인 주인을 고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고소라도 하는 날이 오면은 연호비는 바로 교형에 처해질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자신을 다른 손님에게 적인 도구로 내어주었다고 해도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오히려 말하면 교형이니까. 자 그럼 진짜 주인은 노비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냐?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은 아무리 주인이라도 법적으로 노비를 죽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죽이면 진짜 큰 처벌을 받냐? 그건 또 아닌데 주인이 노비를 죽였을 때 받는 가장 큰 처벌이 가까운 곳으로 유배 가는 정도였다고 하니 뭐 말 다 했죠. 근데 사실 이 가벼운 처벌조차도 관리에게 뇌물 좀 주면은 안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에 주인이 여자 노비를 첩으로 삼았다가 주인의 처와 엄마가 여자 노비를 때려 죽이고 흥인지문에 갖다 버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가해자들은 거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연호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일생을 보내야 했는데 주인에게 팔려온 값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금지하면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도망이라도 칠 수 있었냐? 제가 아까 말했던 드라마 추노 다들 아시죠? 그 드라마에 나왔던 추노꾼들한테 쫓기게 되는 거예요. 운 좋게 그 추노꾼한테서 도망쳤다고 해도 또 다른 노비 매매상에게 납치되어 다시 매매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도 남자 노비는 마음을 먹으면 탈출이 가능했지만 또 여자 노비들은 도망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요. 뭐 혼자 다니는 여자는 그냥 노비로 간주했다고 할 정도니까 여노비가 도망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조차 없다고 보면 될 정도였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국가에서 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내뒀대? 관리는 무슨 아예 군관들에게 연호비를 지급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우선 조선시대 무과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출신 군관이라고 해서 각 지방으로 배치를 받게 됐는데 이게 고향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거다 보니까 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국가에서 막막한 거지. 그럼 이제 어디서 생활을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 지역에 있는 관 소속 기생집에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기생수보다 군인수가 많잖아. 그럼 이제 주인이 있는 연호비들의 집에서 살게 했다는 거야. 그렇게 배정받은 연호비는 군관들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해야 하는 거죠. 물론 그 다 해야 한다는 거에는 군관의 성욕까지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럼 놀랍게도 이런 개인 소속 노비들은 생각보다 좋은 대우였다는 겁니다. 바로 조정이나 지방 관아에 소속된 여자 노비들은 이보다 더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뭐 그냥 관아에 근무하는 모든 남자들의 공동 소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리들의 공동 소유가 되어서 허드렛 일은 물론 성적인 착취까지 그냥 평생을 의무처럼 해야 했습니다. 관아 소속 노비들은 개인 소유의 노비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이 노비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개인 소유의 노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냐? 일단 관아 소속 노비들이 자식을 낳으면은 당연히 관아 소속 노비가 되어야 했고 추가로 나라에 영모가 발생했다. 그럼 대량으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영모에 가담한 남자 가족들은 참수형에 처했고 그 딸과 부인은 모두 노비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양반에서 노동력 및 성착취를 당하는 노비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다른 수준의 신분 상승이었던 거지. 뭐 어쨌든 진짜 심한 수준의 관노비든 사노비든 오늘날 없다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기생들은 피임을 했을까? 해화화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고 불렸던 신분, 고려, 조선 등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함에 있어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기생. 단순히 천한 신분으로 남성들에게 몸을 팔던 과거의 매춘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평소 잘 알지 못했던 기생들의 비밀들과 그녀들의 숨겨진 고민들까지 한번 모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기생에 대한 비밀스러운 진실 시작합니다. 잠깐 제목 썸네일 내용도 끝까지 보면 나오니까 한번 참고하고 쭉 봐봐. 그럼 자 진짜 시작합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기생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실부터 어느 정도 잡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역사를 배우게 되는 사극을 통해 기생들이 표현될 때 보통 노래와 춤을 추고 자신의 몸까지 파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는 하는데 사실 기생들의 이러한 서비스들은 국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준 공무원이었다는 거야. 기생들이 여기서 아니 이제 왜?
기생들을 국가에서 관리를 왜 하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왕 오빠조차 이 기생들을 끼고 놀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될 부분이 바로 기생들의 직급인 것 같은데 기생들은 총 3가지의 직급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1패, 2패, 3패로 말이죠. 여기서 최상급 기생인 1패가 바로 왕의 용안 앞에서 춤과 노래, 악기를 다루고 평범한 양반들을 훨씬 상회하는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던 기생, 바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생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기생들은 신분 자체는 천민이었지만 왕을 직접 상대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 콧대 높은 사대부들도 부르지 못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냐면은 자신들을 부르는 남정네들의 수준을 보고 아무리 많은 금액을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의 명망, 그 집안의 명망을 보고 수준에 맞지 않으면은 거들떠봐 주지도 않는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천민이 아닌 거지. 뭐 옛날 롤스로이스나 파텍 필립처럼 손님을 가려 받았던 거야. 뭐 아무튼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1패 기생은 우리 왕오빠와 어울리던 고귀한 존재였기에 당연히 매춘은 절대적으로 금지됐다고는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 노래나 미모의 수준만큼 지적 수준도 높았던 이들은 이것을 매창불매음, 노래는 팔아도 몸은 팔지 않는다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어쨌든 천민인데 입밴 당해버리면 양반들 기분이 더럽기는 했겠다. 그럼 양반들은 그냥 일반 기생들을 끼고 노냐? 그건 또 아니죠. 우리 양반들은 또 확실히 평민과 구별을 지어놓습니다. 그 구별된, 좀 더 선별된 기생이 바로 조선시대의 10% 2패 기생들이죠. 이 2패 기생들은 1패가 되기엔 조금 모자른, 살짝 한 2에서 5% 정도 모자른 기생들을 선출하여 구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실력을 떠나서 한번 2패가 되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락이 걸려버린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에 락이 걸린 2패 기생들은 관기생, 민기생 이렇게 2개로 나뉘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차별을 두게 됩니다. 관기생이 민기생보다 조금 위에 배치되는 것인데, 바로 관기생은 영의정, 좌의정 등등 아주 드높은 양반분들만을 상대했고, 민기생은 말 그대로 일반 양반들을 상대하는 기생이었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양반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을 쳐다보지도 못했고 천민이라고 하대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그냥 신분제도에서 벗어난 뭔가 깍두기 같은 존재로 보일 정도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1패 기생과 가장 큰 차이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매춘이 금지되어 있는 건 똑같지만 가끔 우리 2패 언니아들이 이 매춘을 몰래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양반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품위는 다 지키고 뒤에선 필요할 때마다 몸을 팔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행각을 보면 2패 기생들이 꽤나 많았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다양한 매체에서 양반들과 노는 것으로 표현되는 기생들은 다 2패 기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유명한 기생이라 불리는 황진이 또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듯 황진이 역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기생이었는데, 실제로 2패 기생들의 대부분 역시 양반들을 접대해야 하다 보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분들도 일반 평민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평민들이 찾았던 기생 창녀 3패 기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방금 말해드렸듯이 3패 기생들은 가장 낮은 기생이다 보니 대부분 평민들을 상대하며 그녀들의 주 업무는 몸을 파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 그거 그냥 몸 파는 여자들 아니야? 라고 하는 이미지도 다 여기서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냥 법적으로도 몸을 파는 것에 규제가 없었으며, 그러다 보니 그들을 부르는 명칭에도 창기, 그냥 몸을 파는 기생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평소 사극에서 우리 땡땡 어르신 하면서 나오는 이 기생들이 그냥 3패 기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리 3패 기생이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조선 때는 기생을 관리하는 기생청이 존재했을 정도였고 궁궐에서 활동할 경우 높은 보수를 주었다고 기록도 있습니다. 이야, 이거 요즘도 이래서 주는 건가? 그리고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방기라고 해서 지방에서 근무 중인 군인들, 무관들에게 기생들을 보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 기생청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군인들에게 보내지는 기생들은 3패 기생들이었고요. 아니 이게 일개 군인들이랑 우리 드높은 사대부분들이 같은 기생 서비스를 쓸 수는 없잖아. 그렇게는 절대 안 놔두지. 좋은 아주 상급의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지방에 근무하던 우리 군인들은 국가에서 내려준 기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는 하는데, 좀 많이 방탕했던 군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생을 떠나 무려 7에서 10명이랑도 같이 관계를 가지곤 했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저건 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대단한 기록들을 작성해놓은 일기가 이제 부북일기라고 하는데, 오늘은 기생이 주제니까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다뤄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군인들에게 가게 된 이 기생들은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되는데, 또 그 금액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보면 1패 기생들을 제외한 2에서 3패 기생들은 결국 다양하게 몸을 팔면서 많은 수익을 남겼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들은 과연 몸을 팔던
어떤 도중 피임을 하면서 즐겼을까요? 놀랍게도 이 친구들도 피임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가관이에요. 하나씩 바로바로 알려드리면 1번 창호지. 양반들이 기생들을 불러 잠자리를 가지기 전 의원에게 찾아가면 창호지를 전달해줬다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기생들 안에 놓고 이걸 다 끝내고 나면 이 고급 창호지가 임신을 막아준다, 뭐 이런 이론이었죠. 또 근데 이걸 어떻게 질 안에 넣고 사정을 하면 정액을 막아준다, 이런 상스러운 말을 할 수도 없잖아. 뭐 일단 모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록상에는 이 고급 창호지가 양반분들의 양기를 막아준다 정도로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자기가 끼는, 그러니까 조선 버전 콘돔 뭐 이런 건데, 이름하여 돼지 창자 콘돔입니다. 보이는 그대로 돼지 창자를 말려서 만든 조선판 콘돔인데, 고기가 귀하던 조선시대에 만들다 보니 굉장히 고위층만 사용했다고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 단순 피임보단 성병 예방을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저거 너무 두껍지 않나? 저걸 끼면은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일단 그래도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좀 원리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이 뒤에 나오는 건 진짜 왜인지 이해도 안 가는 내용입니다. 바로 성관계가 다 끝나고 뒤로 7걸음 뛰어가면 임신이 안 된다는 방법이죠. 아니 진짜 이거는 왜 하는 걸까요? 뭐 그런 건가? 이제 뛰다 보면 안에 그 올챙이 친구들이 중력의 영향으로 밑으로 쏙 빠진다, 뭐 이런 거. 지금 이것만 봐도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마지막까지 가보죠. 마지막 조선의 피임법은 바로 소금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관계가 다 끝나고 그분들 말대로 양기가 몸에 들어간 여성의 질을 소금물로 씻으면 굉장히 깨끗해진다, 뭐 이런 이론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따로 뭘 찾아보지 않고 듣기만 해도 굉장히 위험할 것으로 보이는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다양한 피임 방법들은 특히 여성들에게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위에서 언급된 창호지, 소금물 말고도 많은 내용물을 여성의 질 안으로 넣어 피임을 막으려고 시도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 이는 곧 여성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럼 오늘 돼지 창자 안 끼고 뒤로 7번 안 뛰게 만들어준 콘돔 발명가, 콘돔 선생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녀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될까? 왕의 곁에서 또는 궁의 핵심 인물들 옆에는 항상 두 집단의 사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내시와 궁녀죠. 우선 중요한 무언가가 없는 이 내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전에 한번 알아봤는데, 그때 왕권과 결탁해 세력을 키울까봐 거세를 했다, 그래서 잘랐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똑같이 왕과 중전과 같은 핵심 인력들 옆에 있던 궁녀의 경우는 어떠한 페널티도 없었을까요? 뭐 남녀 평등이라고 내시랑 똑같이 거세를 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궁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궁녀들의 비밀편 지금 출발합니다. 사극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은 꼭 높으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가만히 서서 듣고, 그걸 또 지들끼리 쑥덕쑥덕 하다가 막 들키고, 뭐 이런 역할로 많이 등장하는 직업이 바로 궁녀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극을 보다 보면, 아니 근데 쟤네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뭐 그런 높은 사람들이랑 진짜 거의 하루 종일 붙어있는 애들이니까 그런 의문이 들만 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상상들을 당시 사대부들도 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 궁녀들이 이미 규율들을 정하기 전에 사고를 너무 많이 칠 정도로 입이 가벼웠거든. 조선판 찌라시였던 거지 저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부분들이 곤란한 일들이 좀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궁녀들을 규제를 해야겠는데, 이 내시놈들처럼 자르려고 하니까 조선시대 기술로는 이게 또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규율 등을 통해 이들을 규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 시작으로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입단속이었는데요. 우리 왕오빠가 뭐 저기 일패기생이랑 같이 잤다? 뭐 이런 소문이 궁 밖에 퍼지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근데 이제 문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었고, 결국 이는 궁녀들을 향한 강한 규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생긴 강한 규제가 바로 입을 횃불로 지지는 행위였다고 하는데, 물론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았을 때 하는 행동은 아니었고, 그냥 아직 정식 궁녀가 되지 못한 어린 여자아이들의 입에 횃불을 대고 지브리 걸려 하면서 입을 지지는 신용을 하는 행위였다고 하죠. 그럼 이걸 왜 하냐? 너 궁에서 들은 말 밖에서 하기만 해봐. 그 순간 그냥 이 횃불로 입을 진짜 지져버린다? 라는 것을 최면처럼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으로 넣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한마디로 그냥 입조심 안 하면 입을 그냥 녹여버리겠다, 뭐 이런 거였죠. 이게 이제 머릿속에 박혀서 반사적으로 입단속을 했어야 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식 궁녀가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계속 세뇌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의 영향으로 실제로 조선의 궁녀들은 궁궐의 이야기는 물론 자신들의 이야기 자체도 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탓에 궁 안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궁녀들의 기록들이 비교적 많이 없다고 추측하기도 하죠. 야, 그럼 궁궐 안에선 조용히 하다가 밖에서 말해버리면 걔네가 누가 말했는지 어떻게 알 것이야? 나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실제로 그럴까봐 조선의 궁녀들의 외출 자체를 아예 빡세게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정말 말 그대로 궁궐 내에 이런 고급 정보들은 밖으로 흘러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유였죠.
그렇다 보니 365일 중 대부분의 외출이 금지되었고 정말 아주 적은 일수만 외출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크게 나누면 월급을 받는 날 병이 걸렸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월급 받으면 바로 나갈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체계가 있고 위계 질서가 정말 확실한 곳이었다 보니까 월급날이어서 외출증을 내면은 이 서류를 자기 직속 상궁 그리고 직속 환관에게까지 허락을 맡았어야 했다고 하죠. 이거 정말 환장하네. 그니까 외출증을 내서 상궁은 통과하고 환관에서 응 너 안 돼가 나오면 월급 특별 외출은 또 물거품이 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출에 성공하는 일이 짬이 낮은 궁녀들에겐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정도였다고 하니까 정말 빡셌던 거지 기준이. 뭐 그렇게 어찌어찌 외출 허락을 받은 이후에는 자기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까지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하죠. 진짜 지금처럼 QR코드 찍으면 되고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 보니까 틈틈이 계속 기록을 했어야 했던 거야. 딱 그냥 문제 터지면 궁녀들 동선부터 쫙 체크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외출을 빡세게 잡는 게 입단속만 잡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바로 궁녀들의 연애까지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궁궐안의 모든 여자는 왕의 여자다라는 아주 확실한 가치관이 있던 조선에선 궁녀들의 연애를 철저히 금지를 했는데요. 궁녀들이 밖에서 애인을 만들어 올까봐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아주 철저히 조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궁녀들은 궁밖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에서 남자와 친하게만 지내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정말 궁궐 안에서 내시와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걸려도 처벌받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궁녀들의 연애를 금지하는 데에는 아까 그 궁녀는 왕의 여자다 라는 가치관의 영향이 컸는데 실제로 그 때문에 궁녀를 선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부분이 처녀성이었다고 하죠. 이게 궁궐 안에 들어오면 다 왕의 여자고 그 말은 언젠가 왕이랑 그걸 할 수도 있는데 이 왕의 체면에 있지 남이랑 한번 했던 여자랑은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였다는 거지. 아니 그럼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 그럼 처녀인 걸 어떻게 확인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진짜 와 미개하다 싶은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앵무새 피감별법이었죠. 이 딱 전국 궁녀 오디션이 열리면은 어린 여자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 친구들 팔 위에다가 앵무새 피를 딱 떨어뜨려 보는 거지. 그럼 이제 딱 고여있거나 슥 해서 흘러내릴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딱 흘러내린다. 그럼 너 처녀 아니네 넌 안 되겠다 해서 탈락을 하고 집에서 겁나 맞는 거지. 실제로 하지도 않았는데 처녀가 아니라고 낙인은 낙인대로 찍히고 취직도 바로 실패한다는 거야 이게. 뭐 근데 시대도 시대고 확실히 궁 입장에서 그냥 아무나 받을 수는 또 없었으니까 뭐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떨어진 친구들만 좀 불쌍한 거지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궁녀 선발 대회에서 붙은 친구들은 궁에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면 아까 말했던 그 규율들에 따라 엄격히 성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처녀성을 끝까지 잃으면 안 됐다고 합니다. 규정상은 말이죠. 아니 솔직히 궁녀도 인간인데 어떻게 이걸 평생을 참고 살겠어. 아니 그럴 거면 왕이 주기적으로 궁녀들 싹 돌면서 만족시켜 주던가 그럴 것도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 이 궁녀들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욕구를 해소했다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동성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리학의 기초를 두고 있었던 조선이었던 만큼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건 거의 사형감이었고 궁녀들끼리의 은어로 대식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은어를 사용하여 너무 많은 동성애가 이루어졌고 이는 아예 실록에 기재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궁녀들이 궁궐 안팎에서 여승과 과부들과 함께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궁녀들을 넘어 후궁들 역시 이 대식을 사용했다고들 하는데 대표적으로 문종의 두 번째 부인 순빈봉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봉씨는 문종이 자기한테 관심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여종을 탐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무도 없느냐? 여기 있사옵니다. 아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빨리 옷을 좀 벗어보거라. 급하다. 아니되옵니다.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하죠. 이게 기록됐다는 것은 걸렸다는 것이고 이 사실을 걸린 봉씨는 바로 궁에서 퇴출됐고 봉씨에게 강제로 당한 이 여종은 불쌍하게도 사형을 당했죠. 아니 진짜 이건 지나가던 사탄도 이건 좀 할만하다. 궐 안에서 이런 사건으로 목이 날아가는 경우가 다수 나오다 보니 이 궁녀들도 머리를 돌려 궁 밖에서 대식을 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초반에는 어느 정도 먹히다가 다들 걸려서 목이 잘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동성애 즉 여자들끼리만 했냐? 에이 그건 또 아니죠. 비밀 연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들의 주요 대상감은 별감 내지 환관들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지금 회사들의 사내 연애 금지랑은 진짜 차원이 다른 연애 금지가 있던 회사였기에 진짜 장난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는 연애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감찰 상궁이라는 상궁이 궁녀들을 뒷조사하는 일이 만들어질 정도였다고 하니까 진짜 많이들 하고 다녔다는 거지. 자 그럼 만약에 이 감찰 상궁에게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뭐 너무 뻔하죠. 둘 다 사형입니다. 그냥 가차없이 자르는 거야.
그럼 만약에 애가 생겼으면 그럼 좀 봐주나? 에이 조선을 뭘로 보고 그냥 싸그리 다 죽였다고 합니다. 뭐 애가 있다고 뭐 가차 없어. 야 그럼 혹시 궁에서 나가서 궁녀 은퇴한 다음엔 그 다음엔 임신을 해도 되는 건가? 저도 이게 참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안 됐다고 합니다. 한 번 왕의 여자였으면 그냥 평생 왕의 여자다 이거야. 나가서 연애를 하다가 애를 가져도 똑같이 사형이었다는 거지. 참 무섭죠? 자 그럼 사내 연애 했다고 목숨 날아갈 일 없는 오늘날의 사회에 감사하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한 명에 여자 여러 명. 일본의 어떤 영상물들에서나 볼 법한 스토리인데 생각해보면 이 일부 다처제 제도 과거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왕들은 뭐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골라서 첩으로 삼기도 했으니까요. 자 그럼 본처가 있는 집안에 들어온 이 첩들, 이 친구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뭐 막 본처한테 뚜까 맞고 서글프게 울고 막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조선시대 첩들의 삶 편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혼인 제도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명인 결혼, 즉 일부 처제인데요. 그런데 중동 이쪽 지역으로 넘어가 보면은 아직도 한 남성이 여러 명의 여자를 아내로 두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일부 다처제라고 하죠. 실제로 부자 중에 부자, 만수르도 부인이 2명이죠.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부인을 여러 명 두는 일부 다처제의 경우가 더러 존재했는데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사실 조선시대의 혼인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부 1처제였다는 것. 아니 왕이 데리고 있던 부인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리고 양반들만 해도 부인이 개 많았는데 그게 무슨 개소리냐. 자 일단은 진정들 하시고 이름상은 일부 1처제였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처, 즉 부인은 한 명, 그리고 이후에 첩을 많이 들이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왕의 부인들도 마찬가지로 왕비 말고는 다 후궁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양반들도 본처 외에 나머지 부인은 다 첩이었고요. 그럼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일부 다처제랑 조선시대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는 일부 1처제는 뭐가 다른 걸까요? 결정적으로 부인들의 지위가 다릅니다. 일부 다처제의 경우에는 모든 부인들의 지위가 똑같은데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첫 번째 부인, 즉 본처보다 첩들의 지위가 훨씬 낮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똑같은 부인인데 조선시대의 첩들은 왜 지위가 낮았을까요? 그 이유는 조선 건국 후인 1413년에 제정한 법 때문인데, 당시 태종이 그 부인이 있는데도 또 부인을 얻으려는 놈, 그 놈의 새끼들 못하게 막아버려. 야야 근데 본처로 드리는 건 안 돼도 첩으로 드리는 건 허용하라고 해라. 대신 그 첩들이 못 깨기게 아예 선 딱 그어버리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모든 부인들이 첩이 된 것이죠. 이후 첩이 본처보다 확실히 아래라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정부 역시 첩에 대해선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관료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를 버리면 처벌했지만 첩을 버리는 행위는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는 안 돼도 첩은 힘들면 갖다 버려도 됐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 조선시대에서 첩은 남편의 사랑이 식으면 거의 노예와 다를 바가 없는 처지였다는 거죠. 그래도 첩이 자식을 낳은 경우에는 조금 처지가 나아졌는데, 애가 있으니까 그래도 남편이 함부로 갖다 버리진 못한 거지. 근데 이 사실 이 첩을 들이는 이 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본처와 남편의 관계를 안 좋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딴 여자를 데려오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아. 아이고 그래 우리 사이좋게 나눠서 사랑하자, 어떻게 뭐 5대5든 뭐 6대4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리고 또 이 재산 상속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 첩을 많이 둘 정도면은 돈도 꽤나 있는 집안일 텐데 그거 나눠 갖는다라는 게 좋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이 첩이 처에게 복종하게, 즉 도계자 받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아무리 첩들이 처를 받들어도 이 처가 그냥 첩을 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처한테도 첩한테 적당히 해라, 질투 적당히 하고 앵간히 살자, 이러면서 질서를 유지했다고 하죠. 자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된다 하지 진짜 이게 됐을까요? 말도 안 되지. 실제로는 첩을 둔 집안들에서 대부분 분란이 일어났다고 하고, 실제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고 하죠. 특히 여종 출신이 첩이 되면은 레전드급 사건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아니 종렬이 감히 내 남편을 탐해? 아 나 열받네, 전현 당장 담가버려야겠어, 이런 식으로 본처가 첩을 죽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지. 이렇게 본처에게 극심한 시달림을 당하던 첩은 남편이 죽었을 때 더한 일을 당해야 했는데 친척 집에 보내기도 했고, 노비 출신이면 다시 노비처럼 부려먹기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막장이 심한 가정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몰래 갖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아시겠지만 첩의 대우가 정말 쓰레기였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거는 차별이란 차별은 다 하면서 이 가족의 의무는 법으로 지어야 한다 라는 건데, 자자 첩들은 들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힘들다고 남편 욕하면 큰일 나요. 진짜 장난이 아니라 뒤져요. 아 그리고 혹시 도망가면 잡아서 담가버리니까 기억하고. 여기서 더 미친 건 남편이 만약에 첩 말고 처를 버린다? 아니면 학대를 한다? 그럼 이 첩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같이 좆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왜 남편이 지랄을 했는데 얘가 당해야 되는 거지? 뭐 어쨌든 첩은 이렇게 심하게 당하면서 살았는데, 그럼 이 자식들, 첩의 자식들은 어땠을까요? 자 홍길동전 아시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렇다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제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네, 이 말 그대로 차별 계속 받으면서 사람같이 못 살았다고 합니다. 일단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면은 어머니 신분에 따라서 서자와 얼자로 구분되었습니다. 어머니 신분이 양민이면 서자, 천민이면 얼자라고 해서 대놓고 차별을 했던 거지. 근데 여기서 더 빡치는 거, 얘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회적으로 더 성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실제로 1415년 서울의 과거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서울금고법이 제정되며 실질적으로 출세길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사회 진출도 하기 힘든데 거기다 재산 상속 받을 때도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산 상속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아예 제외가 됐다는 거지. 이게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관습이냐 집안마다 다른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국법으로 정해져 있던 건데, 서자는 7분의 1만 상속을 받아야 했고 얼자는 10분의 1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것도 아들에게나 허용되는 거고, 딸은 이거보다 더 기구했어. 운명이 바로 어머니와 똑같이 대부분이 첩이 되는 운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본체의 아들이 첩의 딸들을 겁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뭐 이런 일을 겪어도 어디다 이야기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냥 참고 버텨야 했던 거야. 그럼 이렇게 많은 차별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첩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이유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조선시대 사회 분위기 자체가 첩을 좀 장려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이나 남성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행위로 생각할 정도였다고 하죠. 첩도 없는 사내들은 사내도 아니지 돈이든 뭐든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첩을 얻을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여성들은 이 첩제도를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뭐 좀 낮긴 해도 하루아침에 양반 부인이 되는 거이긴 하니까 신분 상승도 맞고, 사실 좀 힘들어도 밥은 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것들과는 별개로 양반들이 첩을 얻은 이유는 또 있었는데요. 바로 양반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으면 법적으로 부인이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 부인이 없으니까 집안일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니, 명색이 양반인데 집안일을 자기가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첩을 얻어버리는 거지. 자, 근데 뭐 이건 사회적 분위기의 문제고, 진짜 솔직히 남자들이 부인을 여러 명 데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 뭐긴 뭐겠습니까? 당연히 여색이 목적이었죠. 그렇다고 양반들이 다른 여자랑 많이 자고 싶어서 첩을 들였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모양이 빠지니까 공식적인 이유로는 자손을 많이 얻기 위함이다, 요런 느낌으로 갔던 거지. 근데 저 변명도 말이 안 되는 게, 첩의 자식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으니까 뭐 진짜 변명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의 축첩제가 사라져 차별 받을 일 없는 오늘날에 감사하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첩의 삶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거의 연호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심한 착취와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 과연 왕의 첩, 후궁들도 그런 노비 같은 인생을 지냈을까요? 뭐 후궁도 왕의 첩인 건데 당연히 차별받고 살았을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 그래도 왕의 아내인데 어떻게 똑같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1급 비밀, 후궁의 인생 편 지금 시작합니다. 이 후궁의 인생을 알아보기 전에 이 후궁 자체가 왜 존재했던 걸까요? 뭐 양반들이 첩을 뒀던 이유랑 일맥상통하는데, 일단 한 나라의 주인인 왕이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왕실이 가질 위험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유력 가문들하고 동맹을 맺을 수 있다 보니 세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죠. 물론 이 외에도 계승의 안정성을 위한 요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왕의 자식을 못 낳으면 다음 대를 이을 때 힘들다 이거지. 부인이 한 명만 있어봐, 뭐 한 번에 아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주구장창 딸만 나오면 어떡할 거야. 게다가 이 시대에 영유아 사망률이 정말 높았는데, 조선시대에는 유아에서 아동 시기에만 약 50%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애들을 많이 낳고 보자,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물론 여색의 목적이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조선시대에는 후궁을 몇 명까지만 데리고 있을 수 있다 라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실제로 조선의 왕 태종은 무려 19명의 후궁을 두었다는 기록도 있죠. 뭐 진짜 많이 데리고 있어도 상관이 없었던 거지. 대략적으로는 조선 초기에는 한 7명에서 8명, 후기에는 평균 3명 정도 후궁을 두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많은 수의 후궁은 다 어디서 데려오는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왕의 부인인데 아무나 데리고 올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후궁이 되곤 했는데, 이전 영상들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후궁을 뽑을 때도 왕비나 세자빈을 뽑을 때 썼던 간택, 이 간택으로 뽑았습니다. 그래도 뭐 왕비, 세자빈 뽑을 때만큼 까다롭게 뽑진 않았는데, 왕비는 양반 출신에서 뽑았지만 후궁은 신분을 상관하지 않았죠. 양반도 있었지만 중인, 노비, 과부까지 진짜 다양했습니다. 뭐 그래도 세력 확장을 위한 간택이었다면 양반 쪽에서 뽑았는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진짜 후궁이 필요해서 그게 하고 싶어서 뽑는 간택은 왕의 취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왕이 후궁의 얼굴하고 신체 조건이 마음에 들었냐 아니냐였죠. 왕마다 당연히 취향이 달랐을 테니까 매번 달랐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가슴 크기는 90cm로 크지 않고 엉덩이가 큰 편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자로 딱 재서 90이 넘으면 탈락, 안 넘으면 합격,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가슴이 크면 무식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뭐 간택은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고, 자,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뭔데? 바로 왕의 승은인데요. 자, 어디 보자.
제가 좀 이쁘네. 지금 당장 내 침소로 들라 하라. 이런 식으로 궁녀로 이궁한 여자들 중에 왕과 진한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후궁 책봉을 받으면 후궁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또 한두 번 왕이랑 했다고 해서 모두 후궁이 되는 건 아니었는데, 아이 왕오빠 이 정도 했으면 나 후궁 자리 하나는 박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짬 아직 덜 찼어. 이런 식으로 왕이 후궁 책봉을 안 해주면 후궁이 못 됐죠. 그냥 상궁에 머물거나 더 낮은 품계에 머문 궁녀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왕의 후궁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조선 초기에는 얼추 비슷하게 비율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간택 후궁보다 승은 후궁이 늘어나게 된 거야. 아이를 낳은 수도 간택 후궁보다 승은 후궁이 훨씬 많았죠. 아니 당연히 골라진 애들 중에 고르는 거랑 내가 딱 마음에 드는 애랑 사랑의 크기가 같았겠냐고. 당연히 마음에 드는 애랑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은 후궁은 왕비에 비해 지위는 낮았지만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들의 지위 역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후궁이 낳은 애가 세자라도 대박, 그냥 바로 신데렐라 인생 주인공 발탁이지. 그래서 승은을 입은 후 후궁들은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러가지 잠자리 수련을 했다는 설이 있는데, 영화 간신 아시죠? 그 간신에 나오는 그런 행동들을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뭐 연시도 핥아먹고 배꼽으로 얼음물을 받기도 하고 알몸으로 자기도 하고 등등 꽤나 이상한 행동들을 했는데, 사실 이게 믿기진 않겠지만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하죠. 먼저 연시 핥아먹기. 일단 이 왕이 찾지 않으면 길고 긴 밤을 혼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딱 연시 핥아먹기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근데 연시를 핥아먹을 때 손과 이빨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혀로만 먹었어야 했는데, 그 이유가 혀로 왕을 가게 만들어 줘야 다시 찾아온다 라는 뜻에서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꼽으로 얼음물 받기는 좀 황당한데, 이건 간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극에서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성행하던 수련법이었다고 합니다. 천장에다가 얼음을 매달아 놓고 배 위에 얇은 천을 덮습니다. 그리고 선 얼음이 녹아서 흐를 때 정확히 배꼽으로 받는 훈련을 했던 거죠. 이걸 왜 했냐면은 이 정확히 받는 게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게 임신이랑 뭐가 상관인 건데, 뭐 정자를 정확히 받아야 한다나 뭐라나 아무튼 뭐 그런 뜻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알몸으로 자는 것 같은 경우는 잘 때 부드러운 피부를 만들기 위해 그랬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건 뭐 현재도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라고 하죠. 추가로 좀 알려드리면, 사람이 잠을 잘 때 알몸으로 자면은 피부에 충분한 휴식이 되고 세포 재생이 되어서 좋긴 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 관략근이랑 질근육을 조이기 위해서 뭐 발 뒤꿈치를 들고 걷고 엉덩이 들고 걸레질도 하고 무릎으로 팥도 잡고 했다고 하죠. 뭐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런 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애도 많이 낳고 자식이 세자로도 책봉되고 하면 진짜 킹 왕짱으로 후궁이 되는 건데, 근데 뭐 아무리 그래도 왕비와 후궁의 차별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뭐 당연히 계급에서도 차이가 났지만 내명부라고 해서 왕비가 후궁을 관리했죠. 결혼을 할 때와 죽었을 때 역시 왕비와 후궁의 차별은 존재했는데요. 조선시대 국가 전래 기록에 후궁을 위한 혼례 기록은 찾을 수 없었는데, 일단 당시 혼인이라는 것 자체가 남녀의 결합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례식이 없다는 것은 후궁을 왕의 진정한 부인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후궁의 혼례는 전혀 없었을까요? 뭐 아예 없다고는 못하는데 왕비의 혼례보다는 훨씬 못했습니다. 후궁의 혼례에는 친형이라는 게 없었는데, 친형이 뭐냐면은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기러기를 바치고 신부를 맞이해서 신랑 집으로 데려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삭제하고 후궁은 신랑 없이 가마를 타고 궁궐에 들어와야 했죠. 뭐 결혼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죽었을 때는 오죽 했겠습니까? 왕비는 죽으면 왕과 함께 신위를 종묘에 모셨지만 후궁은 종묘에 모실 수 없어 따로 사당을 설치해서 모셨어야 했습니다. 또 왕비는 죽어서 왕의 곁에 묻힐 수 있었지만 후궁은 같이 묻힐 수가 없었죠. 그리고 무덤의 호칭조차 달랐는데요.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 후궁의 무덤은 원이라 부르며 확실한 차이를 두었다고 하죠. 뭐 근데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비교적으로 자기 스타일인 여자들로 꾸려진 후궁 리스트이다 보니까 후궁을 좀 더 좋아해주는 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떨 때는 왕비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알겠어. 근데 이 남편, 즉 왕이 죽게 되면은 얘네 다 어떻게 돼? 그냥 따라 죽는 건가? 보통 왕이 죽고 다음 왕이 즉위하면은 그녀들의 운명은 4가지로 갈렸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자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 보통 군이나 옹주가 있는 후궁들이 가장 많이 한 선택이었다고 하는데요. 남편인 왕이 죽고 나면은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는 경우, 조선 초기에는 자식이 있는 후궁들도 남편이 왕의 명복을 빌려고 스님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태종의 후궁 신빈 김씨,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 등이 삭발을 하고 비구니가 되었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이도저도 아닌 몇 번 승은만 입고 첩지도 못 받은 승은 상궁들이 비구니가 되었는데요. 상궁으로 궁에서 살 수도 없었다 보니까 출가해서 비구니로 인생을 끝낸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하죠. 세 번째, 그냥 나가서 친정에서 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양반가 출신의 후궁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친정은 빵빵한데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친정으로 들어가 버리는 방법이죠. 뭐 굳이 궁에 안 있어도 먹고 살만은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왕궁에서 계속 지내는 경우. 왕이 죽고 후임왕이 즉위 하면은 왕비는 왕대비가 되는데요. 특별히 대비가 후궁들이 그냥 궁에서 살게 해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종의 후궁 창비란 씨는 문정 왕후가 그냥 궁에서 지내게 해주었고, 태종의 후궁 명빈 김씨도 세종, 문종, 단종, 세종, 예종, 성종까지 6대 왕을 거쳐서 궁에서 끝까지 살았다고 하죠. 이렇게 왕과의 결혼부터 궁 밖을 나올 때까지 확실히 왕비보다는 못한 삶을 살았죠. 근데 아무리 왕비보다 못하다고 해도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반들의 첩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고요. 자, 그럼 왕마음에 들기 위해서 홍시 핥을 일이 없는 오늘날에 감사하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미야, 국이 좀 짜다. 아니, 국을 무슨 바닷물로 끓였니? 내가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라. 에이, 어머니, 국이 짜면은 어머니 직접 물을 더 쳐넣어 드세요. 아하. 자, 요런 대화 장난으로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닐 때가 있었는데요. 사실 요즘의 가정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대화 형식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에이, 저런 거 옛날에나 그랬지, 요즘에 저런 시집살이가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죠. 그래, 옛날에는 시집살이가 심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조선시대에는 뭐 시집 가면 거의 뒤지는 거 아니야? 유교문화 그 자체라고 불리던 조선이니만큼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뭐 오버하는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정말 조선시대의 시집살이는 죽음 그 자체였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조선시대의 쌉 오지는 시집살이 편 지금 출발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요즘은 뭐 시집살이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라진 것이 시집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시집살이를 당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시집 잘못 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뭐 말 다 했죠. 하지만 분명히 전시대까지만 해도 사회 문제로 거론될 만큼 심각한 문제이긴 했습니다. 실제로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였으니 말이죠. 이 극악의 시집살이가 조선시대 사회에서 대물림되었다는 거 뭐 다들 아실 텐데요. 남존여비 사상, 즉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라는 사상을 가졌던 조선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관리였죠. 자, 그럼 이 조선시대 사회에서 시집살이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더 하면 더 했겠지, 무조건 지금보다는 심했을걸?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오히려 조선시대 초기에는 시집살이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 돌려가지고 고려 왕 모가지 딱 따고 조선 건국하던 시절에는 시집살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처가살이를 했는데, 일단 결혼을 하면은 신부의 집에서 가정을 꾸리고 신랑은 본가와 처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조선시대 하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게 조선인데 이게 진짜 팩트 맞나? 네, 진짜 팩트 맞는데 그 증거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5만원짜리 지폐에 계시는 분 있죠? 바로 신사임당 율곡이의 어머니인 그분. 실제로 신사임당의 남편인 이원수 씨가 바로 처가살이를 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19살의 나이로 서울사람 이원수와 결혼을 한 신사임당은 결혼을 한 뒤에도 거의 20년을 넘게 자신의 친정인 강릉에서 살았다고 하죠. 물론 이 처가살이를 보고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가 딸을 너무 아껴서 서울로 보내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긴 한데,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고 해도 사대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딸을 데리고 있는 건 말도 안 되죠. 그 정도로 그 시대에 처가살이가 당연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신사임당의 아버지도 본가가 강릉이 아니라 처가살이를 하러 강릉에 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조선시대의 며느리가 생각지도 못할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신사임당의 어머니인 이씨 부인은 남편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던 중 친정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엄마 아파? 여보, 우리 엄마 아프대. 나 다시 강릉으로 갈게. 장모님이 아프시면 가야지. 근데 그래도 잠깐 서울 들렀다가 가면 안 돼? 아니,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그니까 니는 니네 엄마한테, 나는 내 엄마한테 효도하자고, 셀프로. 오케이? 공평하지? 그래, 그렇게 하자. 요런 식으로 이씨 부인은 강릉에 살고 남편 신명화는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살게 된 것이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신사임당의 부모뿐만 아니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태어나고 자란 집은 외할머니 때부터 살았던 곳이라는 거지. 신사임당도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바로 친정집에서 살림을 꾸렸던 거고, 이렇듯 이 시대에는 시집살이보다 처가살이가 당연시되던 그런 사회였는데, 그럼 어떻게 시집살이
시집살이가 생긴 것일까요? 그건 바로 가부장의 대명사 성리학을 대표하는 사람들, 바로 정도전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아니 이거 처가살이 하니까 여자들 너무 나대는 것 같지 않냐? 맞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한번 뒤엎어봐 한번? 에이 그래도 막 엎을 수는 없고 그 저 옆에 송나라 보니까 친형제라고 시집살이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 그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거 하자 그거. 그니까 남자가 집안에서 힘을 못 쓰니까 이게 겁나 거슬렸던 거지. 그래서 이제 시집살이를 가져와서 기강을 잡아보겠다 뭐 이런 이유로 데려왔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은 갑자기 그냥 난데없이 시집살이 해 다들 명령이야 하면은 다들 하겠냐고? 절대 안 할 거 아니야. 그니까 이제 조선의 4대 왕 세종대왕은 왕실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라면서 자기 딸 숙순옹주를 그냥 시집살이를 시켜버립니다. 뭐 진짜 바람직하긴 바람직한 거지. 하지만 이 세종의 노력에도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결혼 풍습은 한 번에 바뀌진 않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시집살이가 이어지게 된 것일까요? 때는 조선 9대 왕 성종 시절, 성종은 13세의 왕에 즉위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신하들에게 군주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유교 수업도 같이 받게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유교 수업을 받다 보니까 유교 가치관이 빡세게 잡힌 군주로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유교에 진심이었던 성종은 유교를 널리 퍼뜨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세종 때 발간된 삼강행실도를 한글로 번역해서 편찬했습니다. 삼강행실도란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연려의 행동을 담은 쉽게 말하자면은 유교 모범생 되기 책이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했는지 삼강행실 연려도라는 책도 한글로 번역해서 서울은 물론 시골 마을까지 모두 강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책에 나오는 대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잡세라는 세금을 면제해주기 시작하면서 조선은 급속히 유교화가 진행되었죠. 이때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조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처럼 신분사회, 남존여비사회가 나타난 것입니다. 조선이 유교화되면서 당연히 시집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점점 여성들은 혹독한 시집살이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유교에 따르면은 조선시대 결혼의 이유는 첫 번째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기 위해, 두 번째 며느리에게 일을 시켜서 시어머니를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결혼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은 시어머니에게 그냥 호로로 찹찹 털리는 건 당연했고, 게다가 집안일이란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서 해야 했죠. 요즘 세탁기, 청소기, 밥솥 다 있는데도 힘든 그 집안일을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모든 집안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 쓰려고 하면은 우물에서 물 길러와야 되고, 밥 지으려고 하면 쌀부터 방아 찧어서 밥 지어야 하고, 비누도 없던 시절에 빨래 한번 하려면은 잿물 받아다가 빨래를 해야 했죠. 자, 근데 요런 정도의 시집살이는 도시의 며느리들의 시집살이였고 농촌의 경우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진짜 이 말 그대로 노동 그 자체를 하면서 살았던 거지. 일단 농촌은 아까 말했던 집안일은 기본으로 하고 거기다가 밭일까지 추가로 진행하는 진짜 그냥 막노동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너무 힘들어서 과로로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이렇게 힘든 노동을 하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에게 거슬리지 않게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했는데 목소리가 절대 커서는 안 되고 웃음이 해퍼도 안 되며 심지어 밥 먹는 모습, 걷는 모양, 온갖 거동이 다 조심해야 했죠. 그중 특히 조심했어야 했는 게 바로 말이었는데, 칠거지약이라 해서 아내를 내쫓는 이유가 되는 7가지 사항 중 말이 많으면 내쫓는다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말을 조심했었어야 했습니다. 이마만큼 악명 높은 조선시대 시집살이는 멍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이라 말할 정도였죠. 이거 들어봤는데 이거. 이렇게 노동에 시달리던 며느리들이 시집살이가 고되면 고될수록 그립고 생각나는 곳이 바로 어디겠어요? 바로 친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며느리들이 힘들다고 아무 때나 친정에 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절대 아니죠. 뭐 친정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외출 자체가 금지된 사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대로 밖에도 못 나갈 정도였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반복이라고 해서 1년 내내 시집살이를 하던 며느리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딱 하루에만 시간을 내어 친정 엄마를 만나러 갈 수 있었죠. 실화냐 이거? 근데 또 말 그대로 단 하루였다 보니까 하루 안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에 친정을 가진 며느리에게만 허락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니까 집이 멀면은 평생 엄마를 못 보고 살다가 죽을 수 있다 이랬던 거야. 자, 그럼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면 무조건 가냐? 그것도 아니야. 시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져야 그제서야 이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허락 안 해주면 평생 못 가는 거고,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이런 시집살이를 당했던 조선시대의 며느리들, 그렇다면 궁궐에서 금이야 오기야 자랐던 왕의 딸들도 이런 시집살이를 경험하며 살았을까요? 놀랍게도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 바이 시어머니라 상황마다 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효종의 5째 딸 숙정공주는 영의정 정태화의 아들 정재륜에게 시집을 갔는데, 이 정태화 이 인간이 진짜 개꼰대 완벽한 사대부였던 거야. 시집살이를 진짜 제대로 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제 숙정공주를 모시던 나인 한 명이, 전하 이거 우리 공주님
뒤지겠습니다. 좀 구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랬는데 이때 효정이 출가 외인이라 뭐 어쩔 수 없구나 라고밖에 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왕의 딸이라고 할지라도 시집살이는 무조건 기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엔 조선시대와 같은 이런 막노동식 시집살이가 없음에 감사하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